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계약 총론에 되겠습니다. 자, 계약 총론에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할 차례거든요. 페이지로는 76페이지로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된다 보시고 일단은 계약 총론은 범위에 비해서 5문제 나오기 때문에 주제마다 테마마다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요 그림을 잠시 보시면, 자,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는데, 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을이 병한테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뭐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고 그 계약 속에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을 요약자, 을이라는 사람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 합니다. 요 사람은 을로 하여금 병한테 1억을 주라고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 알았다, 승낙하는 사람, 낙약자, 그래서 1억을 받겠다는 사람, 수익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근데 우리 조문에서는 요약자는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채권자, 응해하는 사람으로서 채무자, 이 사람은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를 보상관계를 하고 갑과 병 사이를 대가관계라 합니다. 보상관계는 워낙에 중요하므로 보상관계 하자로는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관계는 주관적인 내부적인 관계이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관계 하자가 생겨도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뭐 을하고 병 사이는 수익관계를 하는데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는 제3자가 핵심이죠. 자, 제3자 자격.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제3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성권만 있고 본격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의 역할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특수한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제3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네. 크게 논점이 5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조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1번 볼까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네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자, 1-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맞네요, 그죠? 자, 수익자 병이 낙약자 을에게 합니다. 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받겠습니다. 이거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이번에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틀렸네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장래에 존재하게 될 태아, 설립 중에 법인도 제3자 자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X고. 자, 3번에 갑이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하는 계약, 그런 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권리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이미 을이 병한테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줘서 돈 받을 게 있어요. 그걸 면제해 주는 것도 병한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을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계약,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자, 그래서 3번에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결국 병이 1억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데 그거를 갑과 을이 면제해 주기로 했으니까 1억에 관한 이득이 병한테 생기게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해도 되고 직접 이익을 취득해도 되고 또 제3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시키는 계약도 결국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은 X네요. 볼 수 있다. 자, 3-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 맞네요. 자, 이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본격적인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결국 뭐요? 1억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3-1은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낙약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해제와 원상회복은 오로지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갑과 을은 갑 소유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인 병한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뭐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그죠?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습니다. 최고했네요. 그죠? 을이 최고를 했네. 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을이 1억을 받을래 하면서 최고를 해서 그런데 받겠다 하면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가만히 있어. 그건 침묵을 했을 때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맞습니다. 조문 문제.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한테는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병이란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그죠? 권리, 1억에 대한 채권, 이걸 취득합니다. 그럼 이걸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 자,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1억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면은 이제부터는 갑과 을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즉 매매대금을 8천으로 감액할 수도 없고 또 합의로 소멸시킬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병이라는 사람이 벌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1억에서 8천으로 바꾸자. 그럼 1억 채권이 8천짜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갑과 을이 이미 병이 권리 1억을 취득하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합의로 해지해서 끝내버리면 병의 권리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병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면 병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므로
이제부터는 당사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소멸을 시킬 수도 없다. 그러면 소멸을 시킬 수도 없다 이 말은 합의 해제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지, 뭐 채무 불이행을 하는 법정 해제나 법정 해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병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병이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갑과 을은 그죠? 합의 해제로서 계약을 소멸을 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의 해제를 못한다, 소멸을 못 시킨다 했는데도 합의 해제했다면은 그 합의 해제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하고 관련해서는 합의 해제가 안 된 것처럼 병은 여전히 이르게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의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될 수도 없고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다. 3번은 제3자는 취소할 수 없다 해야 맞죠. 3번은 X. 자, 3-1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하여튼간에 수익자 제3자 병은 취소권은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자, 4번에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자, 수익자 병은 취소도 못하고 해제도 절대 못한다 했습니다. 틀렸네요. 자, 방가로 5번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할 수 있는 것은 1억에 대한 청구를 하든지, 그죠? 을이 토지를 받았음에도 1억을 주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의 권리는 마지막으로 뭐 이행 청구권하고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 요 두 가지 권리만 제3자가 직접 가질 수 있다. 나머지는 제3자는 가질 수 없고 당사자 갑과 을만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번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토지를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죠?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맞고 6번 보겠습니다. 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미 토지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1억을 다 줘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주고 5천만 원 중도금 이미 줬어요. 그런데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지체하고 있어. 안 주고. 그럼 일종의 이게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토지는 받아놓고 잔금을 안 주고 있다. 그럼 채무불이행 하면은 누군가가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해제는 당연히 당사자가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만큼은 병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병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해제가 되면 받은 게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을은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갑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 받은 사람이 갑이 아니고 병이잖아요. 이미 5천만 원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병이 원상회복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되냐? 아닙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은 취소도 못하고 해제도 못하고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갑이 5천만 원 회복을 해주고 병한테 돌려받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한테 원상회복 청구도 할 수 없고 병이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해제되는 경우에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 즉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한테는 원상회복 청구도 안 되고 병은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이 아니고 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 6번은 맞네요. 그죠? 자, 7번 보시면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를 해제할 때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해제 사유가 당사자 사이에 생기면 해제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줬냐 안 해줬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갑과 을 사이 계약 관계보다 훨씬 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날아가 버립니다. 동의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해제 사유가 있다면 병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를 취득했냐 안 했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이 해제하거나 취소할 때는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병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7번은 X입니다. 자, 7-1 낙약자의 채무불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기들끼리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지 수익자의 동의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8번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당사자끼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 제3자의 동의 여부는 전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냐 안 했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가 제3자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8번에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은 병의 권리가 확정됐냐 안 됐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냐 안 했냐, 병이 동의를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8번은 X. 자, 9번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취소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해제가 됐다, 원상회복. 취소가 됐다, 부당이득 반환. 자, 병이라는 사람은 돈을 병이 받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5천만 원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병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5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9번에 갑과 을이 취소된 경우에 병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건 당연히 맞죠. 자, 해제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깨져버리면 병의 지위는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왜? 이 매매가 해제됐다, 취소됐다, 보상관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관계가 문제, 당사자 간에 있다면 제3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취소나 해제로 깨져버리면 병의 권리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9번은 맞네요. 10번에 자,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틀렸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의였다. 그럼 이 사람도 선의면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배운 제3자는 을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병, 이 사람이 제3자예요. 정상적인 제3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다. 그러면 착오, 사기, 강박 취소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정상적인 병하고 이 수익자 제3자 병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착오로서 취소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그죠? 그래서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선의의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그죠? 자, 11번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갑은 그 무효로 선의의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어쨌든 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병은 선이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과 11번은 실제로 같은 문제죠. 그죠? 같은 문제.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취소를 통해서, 무효를 통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 10번과 11번은 다 틀렸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이런 거는 상대적이므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돼. 그런데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12번 어른 갑과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항변. 자, 우리가 크게 보면은 보상관계에서 뭔가 사유가 생겼어. 그러면 병한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 그러나 대가관계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기면 보상관계 1등, 제3자 병 2등, 대가관계 3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을한테 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돈 내라 이렇게. 그때 을이 만약에 갑과의 사이의 사유로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1억을 청구에 들어왔는데 을이 느닷없이 갑과의 관계가 아니고 갑하고 병 사이의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정의가 무효이다. 그래서 나는 1억을 거절하려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관계 사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가관계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큰 틀에서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번은 을이 갑과의 계약, 이거는 보상관계 아닙니까?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병한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13번에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안 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을의 병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은 받았지만 병한테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안 받고 있어. 그런데 병한테 청구가 들어왔어. 자, 을은 줘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보상관계 사유로는 병한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번은 틀렸네요. 자,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자. 그래서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당사자 간의 사이, 당사자 간의 문제, 즉 보상관계 사유로서는 병한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3번은 틀렸습니다. 자, 14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사유. 자,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사유는 대가관계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12번 하고요. 12번 하고 14번을 정확하게 봐야 돼. 자, 12번은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사유, 보상관계. 14번은 갑과 병 사이에 생긴 사유, 이거는 대가관계. 자, 12번의 보상관계로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14번의 대가관계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 12번은 맞고 14번은 틀렸습니다.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자, 5번 볼까요? 자,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대가관계 부존재.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나 이거 병 사이에 이 정여가 무효다. 그래서 나는 니한테 소유권 이전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내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죠? 갑이 을한테 대항하거나 을이 병한테 대항하거나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걸 문제로 삼아서 갑이 을한테 시비 걸고 을이 병한테 시비 걸고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 핵심은 대가 관계를 가지고 내세우냐 보상 관계를 가지고 내세우냐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방과로 1번은 대가 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맞네요. 자, 이번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을은 병한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가 취소나 해제되면은 원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병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원상 회복 청구도 못하고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고 원상 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방과후에 보는 용어는 조금 문제네요. 그죠? 해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원상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좋은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상 회복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일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래 봐서 해제를 쓰면서도 부당이득 반환 단어를 썼는데 보다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썼다면 원상 회복, 취소를 썼다면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해제된 경우에 을은 병에게 급부하는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는 원상 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놈의 병은 해제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부당이득에 관여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놓고 이행하라고 청구권, 이행청구권 또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그 두 가지 있습니다. 병은 을에 대하여 뭐요?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방과후 3번은 맞네요. 해제가 됐을 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취소됐다. 계속 지문에 취소된 경우, 해제된 경우,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익자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아니죠. 수익자 병은, 그죠? 착오 취소, 사기 취소, 강박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즉 선의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수익자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병은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 그래서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는 보호가 안 되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이래 맞죠. 자, 4번이 X네요. 자, 이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병은 본격적인 급부 청구권, 이행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이행 청구권, 권리 취득 요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 다음에는 넘겨보시면 계약의 해제가 나오네요. 해제. 해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해제. 자, 우선은 해제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을이 중도금을 먼저 줬겠죠, 그죠? 주고 집이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을은 다시 병한테 집을 넘겨버립니다.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을 우리는 해제해서 제3자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자, 근데 을은요, 집을 등기한 다음에 3일 안에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잔금 5천만 원을 지체하고 있다. 채무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요 매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5월 1일 했습니다. 이렇게. 그건 병이란 사람은 4월 1일 날 계약을 한 적도 있고 6월 1일 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들어왔으면 해제 전의 제3자, 6월 1일 들어서는 해제 후의 제3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턱대고 해제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 합의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합의나 계약으로 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단독 해제, 또는 해제권 행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약정 해제. 약정해 놓은 해제 사유로 해제한다.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정해진 해제 사유로 해제한다. 그 다음에 계약금 자체를 가지고 해제한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앞에 합의 해제는 요거는 결국 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요 세 개는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뜻을 간단하게 보시면 약정 해제는 이미 특약으로 또는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약정 해제. 그럼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 자체로 해제한다. 그죠? 계약금 해제. 자, 준 자는 포기하고 해제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한다. 그 계약금 해제. 법정 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한다. 이 법에 정해진 사유를 채무 불이행이라 합니다. 계약 위반. 근데 우리가 보통 해제 이 단어를 쓰면은 법정 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가 90%를 차지한다. 우리 민법에도 법정 해제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를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지를 않아요, 제때. 수령지체가 있고, 그 다음 사정변경으로 해제한다. 그 다음에 종된 채무, 이걸 부수적인 채무를 하거든요. 종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쭉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해제와 해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해지, 해제하고 해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매매 같은 거는 해제라 하고, 임대차 같은 거는 해지라고 합니다. 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만, 소급적 무효. 요거는 해지 시부터 비소급적 무효로 만듭니다. 큰 차이가. 그래서 매매는 해지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임대차는 해지해서 해지 시부터 무효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제는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법정 해제가 기준이다. 그럼 법정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 특징이 뭔지를 잡아주면 되죠. 자, 그 중에서 특히 합의 해제의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징. 합의 해제의 특징.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민법에 해제 규정 적용 안 된다.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 회복할 필요 없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 이런 거. 약정 해제도 역시 특징. 특징 2가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거. 자, 계약금 해제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역시 특징. 이거는 이행 착수,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만 하기 때문에, 그죠? 2가지.
원상 회복 의무가 안 생긴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잡아주면 되겠다. 이런 특징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은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자, 우선은 78페이지 1번 해제와 구별 개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해제 계약이 내나 합의 해제입니다. 해제 계약이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 3대 특징.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물론 제3자 보호 규정 빼고 해제 규정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자를 가산할 필요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 규정은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이번에 합의 해제된 경우에 자,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좀 전에 했죠. 합의 해제의 특징 두 번째, 원상 회복할 때 그죠? 이사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합의 해제된 경우에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4번에 해지로 인한 계약은 소급적이 아니죠. 해지는 비소급, 해제는 소급적. 4번의 X입니다. 자, 이번에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이걸 약정 해제를 하잖아요. 그죠? 자, 혹시 건축 불허가 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이런 걸 약정 해제를 한단 말이야. 약정 해제 특징 두 가지. 최고 필요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그래서 5번 맞네요. 최고 필요 없으니까 약정 해제할 때는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6번의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법정 해제도 할 수 있고 약정 해제도 할 수 있고 합의 해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해제를 못한다. 다른 해제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해제를 못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6번에 약정 해제권 유보는 즉 약정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정 해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맞네요. 자, 7번에 역시 또 합의 해제.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건 필요 없죠. 7번은 별로 지문으로 가치도 없네요. 자, 합의 해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자, 합의 해제, 해제 계약 특징 세 가지 다시 뭐, 첫째는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제3자 권리 보호 규정 빼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7번에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뭐 법정 해제든 무슨 해제든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7번 같은 거는. 자, 8번에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데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8번 이거는 해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넣었는데 사실은 여기는 변경을 가하여 하는 승낙, 계약의 성립에서 그죠? 청약과 승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포인트가 합의 해제가 아니고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 이거를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승낙이 되려면 오케이 이래야 승낙인데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은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써볼까요? 간단하게. 갑이 을에게 500의 차를 팔겠다. 이렇게 청약했어. 그럼 우리 하면은 승낙이 되는데 400이면은 사겠다. 이렇게 됐어. 즉 을이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원래 청약을 500만 원 팔겠다 청약을 거절하고 요거 을 쪽에서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 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제 을이 400에 사겠다를 세청약으로 볼 수 있고 세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갑이 을의 거기에다가 오케이 해버리면 400만 원의 성립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이 청약을 했는데 을이 변경을 가해서 성락을 해버리면 자, 갑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 500만 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계약이 불성립으로 돼버리면 청약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락을 하면, 그죠? 성락을 하면 갑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청약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8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9번에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제3자 권리 보호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제3자 권리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그래서 9번은 맞네요. 그죠?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권을 지금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회를 한번 주고 하느냐 막바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최고 문제랍니다. 최고를 하고 해제하느냐 막바로 해제하느냐. 그래서 이 최고 여부는 이행 가능성, 아직까지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기회를 한번 주고 즉 최고를 거쳐서 해제로 가야 되고 이행 가능성이 없다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행 지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 지체. 자, 이행 지체는 그죠? 이행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행기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는 그죠? 반드시 최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은 집이 불탔다. 집이 불타버리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 불완전이행이라고 있어요. 불완전이행. 자, 채무자가 사과 한 박스를 이행했는데 채권자가 받아서 열어보니까 10개가 썩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행지체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불완전하다. 자, 불완전이행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 썩은 10개 대신에 그죠? 새 거 10개를 가져올 수 있냐? 완전이행이 가능하냐?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썩은 10개 대신에 새 거 10개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럼 이행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는 최고를 거쳐야 하고 썩은 10개 대신에 새 거를 가져올 수 없다. 씨가 말랐다. 그때는 불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행지체라도 그죠? 최고가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첫째는 정기행위라고 있습니다. 정기행위. 첫째는 정기행위. 두 번째는 미리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세 번째는 최고 면제 특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고 면제 특약. 자, 그래서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총정리를 해보면은, 자, 정기행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행위. 즉, 제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위. 연애를 위한 요리 주문 행위. 결혼식을 위한 예복 주문 행위. 이거는 제때 안 오면, 계약을 위반하면, 그때는 완전히 연애 망치고 결혼식 망칩니다. 그때는 기회를 주고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미리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나는 절대 안 갖다 준다. 채무자가 이랬어. 그러면 이행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때는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행위, 미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 그 다음 우리끼리는 최고 하지 말자. 최고 필요 없다. 최고 면제 특약.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완전이행 불가능.
최고가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이게 네 번째네. 이행불능이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있느냐. 약정해제. 좀 전에 봤잖아요. 그죠? 약정된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한다. 이때는 뭐 약정해 놓은 사유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약정 해제. 이때도 최고 필요 없다. 그 다음 7번.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때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우리 매매에서 보면은 담보 책임이라고 있거든요.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해제한다. 이것도 주로 이행 불능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 없다. 최고가 필요 없다. 그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게 총 8개임을 다 기억하십시오. 정기행위, 미리 거절, 최고 면제 특약,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에서 완전 이행 불가, 약정 해제, 사정 변경 해제, 담보 책임상의 해제. 이렇게 8개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개 해제권 행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제권 행사.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지금 해제권 행사인데 문제를 간단하게 몇 가지 볼까요? 조금 잠시만 좀 쉬다 가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해제권 행사 좀 할 차례입니다. 조금 쉬었다가.